국제표준화 기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이제 CTA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정보통신기술협회 우리나라 거기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표준 기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마다 그 전문가들 분야별로 지정해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죠. 성균관대는 저 처음 왔고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저 사실 이 동네 살았거든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지금 이사 가서 보성고등학교 나왔어요. 제가 그 옆에. 근데 지금은 저기 송파구 강의동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는 한 번도 해화역으로 많이 가봤는데 어쨌든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한테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 11시 반까지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잠깐 Q&A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수업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업은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덜 아플 거예요. 편하게 한번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거창한데 디지털 트렌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볼까요? 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게 지금 노트북이 잠깐만 스토리 동영상을 하나 사실은 준비를 했었어요. 이게 안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짧게 만들어 놓은, 사실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인데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왜 나왔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게 어떤 효과를 앞으로 가져올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두 번째는 그럼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사실은 다 아는 기술이에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클라우드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하는 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제가 준비했던 게 이제 아주 핫한 이슈인데, 모바일 이슈인데, 모바일이 아닌 세상에 왔죠.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모바일과 넌 모바일이 구분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모바일과 모바일이 아닌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표준도 그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로 다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생기는 새로운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짧게 볼게요.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말 자체는 생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작게는 어떤 비즈니스를 혁신시키는 쪽에서 작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하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기네 혁신을 위한 용어도 써요. 하지만 제가 오늘 쓰는 용어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 ICT 기술이 이제는 우리 삶 전체를 바꿔가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막 섞여서 나올 거예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ICT 기술이 우리 삶을 바꿔가는 그런 시대에 와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한 굉장히 집중적인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미리 말씀드리면 결론을 한마디로 하면은 제가 여기 문화정보학과에 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밑에 네트워크 기술부터 미래까지 다 했던 사람이에요. 한 20년 동안. 근데 지금 결론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걸 기술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누가
데이터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가 사실은 위너가 되는 방법이라고. 4차 산업혁명도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유용하게 만들어내고 의미를 부여해서 가치 있게 전달시킬 수 있을까, 이런 해결을 먼저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책임이 되게 막중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 나오는데,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1차 산업혁명부터 해서 지금 뭐 1차 이게 18세기부터 해서 스팀 증기부터 해서 나오는 거잖아. 이거 다 알고 있는 일이고, 2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이때는 그 일렉트로닉 에너지가 나오면서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해졌고, 그러니까 공장들이 이제 사실은 산업화 시대를 끌어왔던 그런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일렉트로닉스, 뭐 반도체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IT 기술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끌어왔었던 게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되게 말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수 있는 시대인가?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요. 3.5쯤 되지 않아? 왜 그러냐면 그 혁명이 일궈낸 결과가 아직은 그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례로 인공지능만 얘기, 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몇 가지 나오죠. 인공지능이 항상 거기 껴요. 인공지능이 알파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지금 그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든 정도를 보면 아직 멀었어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우리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마존의 그 알렉사 아시죠? 이렇게 깡통이고 알렉사 해가지고 뭐 시키면 뭐 음악도 틀어주고 날씨도 약간 뉴스도 알려주고, 딱 그 수준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전 세계가 딱 그 수준. 그리고 알렉사 저도 집에 있는데 그것도 영어로만 해야 돼서 문제가 있고요. 한글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SK텔레콤이나 이런 LG 플러스나 이런 데서 통신사에서 다 그 정도만 하고 있죠. 사실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 알렉사의 에피소드도 아세요? 옛날에 해외 토픽에도 나왔는데, 그 알렉사가 아마존 거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주문도 간대요, 물건을. 그런데 알렉사가 이렇게 있는데 TV가 하는 그 음성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물건을 주문해버린 거예요, 인터넷으로. 주인이 안 했는데.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피해를 봤다, 내가 주문하지 않은. 근데 그게 뉴스가 딱 나오니까 그 시청자들이 중에 아마존 알렉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수백 명이 다 피해를 본 거예요. 동시에 똑같은 피해를. 뉴스에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니까 주문하는 메시지가 TV에 나오잖아요. 내가 집에 있는 알렉사가 다 주문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환불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이슈가 인증, 보안 이런 것들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항상 끝에 가서 걸리는 게 뭐냐면, 그거 믿을 수 있어? 안전해? 그래서 보안하는 사람들이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보안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기술이 뭐든 나와라, 다 보안이 필요할 거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보안은 내 거야. 뭐 이런 거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건 참 누가 얘기를 한 거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도 써있지만 그 클라우스 슈바드라고 그 이코노미 포럼의 의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보통신 기술 융합으로 이루어진 혁명의 시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인공지능, 로봇공학, 3D 플랫, 무인 드론 같은 3D 프린팅
나누기 같은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그러면 처음 만들어낸 말인 건 맞는데 그 처음부터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배경이 있죠. 이건 왜 해놨냐면 제가 사실은 이거 몇 주 전에 국회 도서관 가서 그 뭐죠? 그 국회 도서관장들 오는 국제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잠깐 했죠.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에서 제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한다. 왜? 대통령 후보들이 다 자기가 4차 산업혁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너무 좀 블러링 돼 있어. 그래서 재미로 그냥 해놓은 거고. 여러분들 아마 대선 뉴스 동안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듣기 싫은데도. 그래서 하도 많이 얘기가 되면 또 부작용도 있죠. 반발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 실체가 없는 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 12월에 책을 하나 내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기인한 거냐면 독일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안 썼지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을 썼어요. 뭐 2.0, 3.0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2006년에 웹 2.0이 처음에 나왔었고 인더스트리 4.0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바마가 맨날 디트로이트에 가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 가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도 과거에는 어떤 개념이냐 화이트 칼라들이 경제를 주도해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이 제조에 기반이 되지 뒷받침 없이는 이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릴 거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트럼프도 포 아메리칸이라는 말을 계속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고용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고 이 제조하고 고용은 되게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그런 뭐 자세히 얘기하면 복잡한데 어쨌든 독일은 이미 자기네는 옛날부터 제조 강국이었는데 중국이 나오고 뭐 해가지고 막 저가로 짝퉁도 나오고 해서 뭐 가격 경쟁이 안 되는 시대로 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혁신을 하자 제조업에 대해서. 그래서 팩토리 4.0,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 여기서부터 나온 게 그 전 얘기고 클라우스 슈밥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전에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딱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 이거는 2010년에 메르켈 정부가 사실은 하이텍 스트래티지 2020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기네 그 제조업을 혁신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AI하고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핵심 기술. 이 슬라이드는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UBS라는 은행 아시죠? 여기 보고서에서 나온 걸 제가 캡처해 놓은 거예요. 때로는 IT 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들 되게 행복한 게 뭐냐면, 운이 좋은 게, 여기가 공대가 아니라면서요. 그죠?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인문학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는 게 되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IT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저희가 되게 약한 게 뭐냐면, 통계, 뭐, 시장 현황, 뭐 이런 것들이 약하거든요. 전망, 뭐, 분석. 근데 어떤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냐면 우리나라의 미래 에셋 이런 데서 그 IT 기술을 IT 시장을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요 까무라쳐요. 야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가끔 그걸 참고해요. 전혀 그런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아닌데 그게 맞아 실제로. 근데 걔네들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이 주식에 투자해라 이 얘기인데 이제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분석 과정. 이것도 은행이 분석해서 나오고 이제 제가 이런 그림만 갖고 왔는데 이 뒤에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다 있어요. 이따가 잠깐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얘기하느냐 4차 산업혁명 할 때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로봇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여기도 보면 최근에 나온 건데 그 아시안 미디어도
그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같이 해가지고 나오는데 3분의 1의 직업이 머신에 의해서 대체될 거다. 뭐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 누가 그랬죠? 도울 김용옥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안철수가 높게 되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이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100% 믿는 건 아닌데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뺏어가는 산업이다. 사람의 그죠? 가장하면 그리고 그 새로운 기술들은 다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 그렇잖아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기가 따라가자 하고 우리 그냥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입장에서 뭔가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실제로 요즘 그런 통계들이 되게 많이 나요. 사라질 직업들, 생겨날 직업들. 그래서 제일 유력한 게 판사 이런 것들이 기계로 대체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일자리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하고는 다른 얘기이다는 거죠. 일자리를 100만 개 늘려가지고 거기에 월급을 한 달에 50만 원, 30만 원 주면 행복할까요?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대신 인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여유를 찾거나 다른 쪽에서 뭔가를 꼭 내가 일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과거에 100이라는 일을 했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20이나 30이라는 일만 하고 똑같은 또는 더 좋은 내가 삶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정답이라는 거죠. 일자리 얘기만 하면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이렇게 독일이 먼저 나섰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 중국이 뒤에 이제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건 먼저 중요한 거 아니고. 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로 성장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성장이 멈췄다. 그래서 뭔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자원도 공화되고 환경도 파괴되고 금융 시스템도 붕괴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석탄 혁명이 지금 250년째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배sol리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게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과 지금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갈 이슈들, 살림에 대한 거, 어업에 대한 거, 에너지, 그다음에 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실 가장 큰 이슈, 지구 입장에서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잘 고려되고 있는 거냐, 4차 산업혁명이. IT쟁이들은 IT만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딴 얘기만 하고 있고 이게 포괄적으로 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기술만으로 가능할 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얘기도 했었던 거고 하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기술에 대한 얘기인데 기술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려면 교수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하는 게 가트너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가트너가 조사 분석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술을 계속 분석해서 여기 이제 제대로 된 내용은 돈 좀 사야 되는데 이런 정보는 그냥 오면 되는데 매년 10대 전략 기술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지금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거 보고 여기에 맞춰서 여기 맞춰서가 아니라 이거대로 실제로 기술의 트렌드가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밀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특징이 뭐냐면 제가 원래는 이게 한 10년치 정도를 쭉 보여주고 싶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 대부분 인텔리전스 쪽, AI 쪽 기술로 많이 주요 기술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AI, 어드밴스
뭐 머신러닝, 인텔리전스 애플리케이션, IoT도 아니고 인텔리전트 띵스, 이런 게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뭐 이런 걸 아시죠? AR, VR,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이거는 새로 나온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아바타 같은 거예요. 나를 복제해서 가상 공간에 넣어놓고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큰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연구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블록체인 많이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등장하고 있고요.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어쨌든 인텔리전스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분야를 나눠봤어요.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기술은 대충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코어, 인프라, 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은 알 수 있는데, 코어가 되는 기술은 빅데이터 기술, AI 기술, 딥러닝 포함해서 로보틱스, 그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간이 되는 기술이고요. 코어가 되는 기술이고, 그런 것들을 엮어주는 기술이 또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네트워크 기술 같은 거, 클라우드 기술 같은 거. 요즘은 모든 게 다 클라우드 베이스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핫 이슈인 5G. 5G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막 선언도 했었죠.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 때 공식적으로 서비스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모바일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CPT를 항상 따라오고, 이게 그러니까 인프라 기술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이제 코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코어하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서비스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던 스마트 X, 팩토리가 됐던, 깡이 됐던, CT가 됐던, 그다음에 자동차가 이제 새로운 비클의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자동차가 그게 헬스케어를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혹자는 꼭 어떤 미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차만큼 내 몸을 측정하기 좋은 공간이 없다. 왜? 오너 드라이버라고 하면 매일 같은 움직이지 않고 타잖아요. 그러면 측정하기 좋죠. 그 다음에 그게 주기적으로 일어나죠. 때로는 우리 가족들도 타죠. 그랬을 때 딴 데 그 시간 들여갖고 할 필요 없이 자동차라는 공간 내를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탈 것 외에 다른 서비스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로 해보자. 거기서 항상 데이터가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웨어러블, 헬스케어 뭐 이런 기술, 그다음에 AR, VR 아까 얘기했던 거, 핀테크는 조금 됐지만 이게 계속 확장되고 있는 시장인데 이미 상용화돼서 요즘 뭐 알리페이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 중국의 쇼핑몰. 그다음에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건 사물 인터넷 관련돼요.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에 딱 근처에 딱 걸어놨는데 내 핸드폰에다가 할인 쿠폰이 자동으로 뜨거나 새로운 뉴스가 뜨거나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내 행동과 온라인 상에서의 정보가 결합돼서 새로운 서비스, 그런 거 되게 또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가 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퍼져 있죠. 블록체인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분산 원장 관리 기술이죠. 블록체인도 여기 학과에서 배우시나요? 아직 안 배워요. 블록체인 재밌어요. 이게 이제 절대로 임의로 자료를 변조할 수가 없는 기술이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픈소스라는 개념, 그 다음에 메이커 운동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3D 프린팅, 뭐 이건 좀 협소하긴 하지만 워낙 임팩트가 커서 오픈 하드웨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돼요. 오픈소스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오픈해서 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픈해서 쓰고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수정하면 같이 공유해주고 그런 개념이에요. 되게 좋은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좀 전략적으로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오픈소스가 갖는 파워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다 오픈소스 개념으로 막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오픈소스로 만든 OS가 뭐죠? 안드로이드. 이거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다 쓸 수 있어 누구나. 구글이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다음 너희 마음대로 수정해서 쓸 수 있어. 다만 수정한 걸로 다시 오픈해.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전파 속도가 훨씬 빨라요. 내가 나 혼자 다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 개념으로 다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두 번째, 메이크업, DIY. 이런 기술들이 이런 환경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하드웨어는 내 영역이 넘사벽이야. 근데 요즘은 잘 몰라도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하드웨어를 모터 돌리고 불도 켜고 해가지고 내 아이디어가 바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돼 있어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미국에서 2006년도에 시작한 메이크업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런 얘기 했어요. Today's DIY is tomorrow's made in America.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런 제조업을 하기 위한 그 근간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로부터 키워내는 그런 운동을 하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매년 트럼프는 아마 안 할 건데 매년 메이크업 페어 행사를 백악관에서 했어요.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래서 IoT의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IoT는 뭔지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이게 모든 디바이스가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서 이제 뭐 다 연결되는 세상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좀 이슈가 많아요. 시장도 이제 되게 커지고 있고, 여기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래그멘테이션인데 뭐냐면 표준이 되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연결할 건지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여기는 나도 표준을 만들고 쟤도 표준을 만들고 그래서 표준의 파편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데이터 모델을 하나로 하자, 최소한.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래서 그런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할 때 예전에는 인터페이스가 중요했어요.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시키냐. 서로 다른 이기종 플랫폼 간에 이기종 디바이스 간에. 근데 그거보다 그 안에서 흘러가는 데이터를 일단은 통일하자. 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그게 다 연결되더라도 다 연결이 돼 있는데도 예전에는 그 데이터를 의미 있게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의 포맷으로 쓰면 그거를 내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AI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기술인데 AI는 한때 죽었었어요. 잘 안 됐었어요. 하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기술이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고 옛날에 뉴럴 네트워크 전공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박사, 석사만 배출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인류야.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좀 돼가고 있죠. 대중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좀 더 정확해져야 된다. 알파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이거를 칩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배터리도 저희 회사도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거 소프트뱅크 아시죠? 여기서 CEO가 누구죠? 손정희 사장. 손정희 사장이 발표한 자료인데 지난 2월 달에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불편한 진실 해가지고 발표했어요. 이 사람이 통신사 사장이잖아요. 일본에 그죠? 소프트뱅크가 우리나라의 뭐 LG 플러스 같은. 그래서 스마트폰 출하가 이제
IoT 디바이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은 지금 거의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계속 정체되고 있어요. 이제 거의 포화된 상태야. 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입자당 평균 그 매출액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IoT 된다고 하니까 데이터 트래픽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비즈니스 갖고는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에 내가 투자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셨나 봐요.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가 뇌를 이제 넘어서 AI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평균 IQ가 100이래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190 정도 되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205쯤 되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인데 AI가 되면 IQ가 한 10,000쯤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공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왜 안 되냐면 이제 그 사람 되게 단순하게 계산한 거예요. 이 뇌세포수 있죠? 뇌세포수. 이게 15, 30, 15, 35. 300억 개. 300억 개가 뇌세포.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1,000억 개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집적도, 이 IC를 만들 때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이게 이제 30억 개. 근데 2018년이 되면 넘어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뇌를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2040년이 되면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쪽이 뭔가 앞으로의 산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될 거다라고 해서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IoT하고요. 사실은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최근에 다른 이상한 특기가 회사 인수하고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알리바바에 투자해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RM이라는 회사 아세요? ARM. 칩 만드는 그 회사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바꾸는 거예요. 통신사도 하지만 이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IoT 디바이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겠다. 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칩이 들어가는지 아느냐. 그렇죠. 참고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그 표준화 액티비티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쓰이는 모든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WCDC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저희끼리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표준 만드는 제님이라는 그 표준화 기구가 있어요. 그거랑 같이 해서 그렇게 만든 거기에 뭐 포드도 들어와 있고 제이규도 들어와 있고 뭐 폭스바겐 다 들어와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회사는 잘 아무도 안 들어와 있어요. LG가 보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 실원이 LG에 갔어요. 세미나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거 하나 한 게 그 뭐 세틀라이트를 저고도로 띄워가지고 전 세계를 커버하겠다. 초고속 인터넷 같은 거를 무선으로 다 해결해주겠다. 1200km 상공에다 띄워가지고 전 세계를 커버하는. 이게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하네요. 다운링크가 200메가, 업링크가 50메가. 이성 이런 게 있고, 어쨌든 그 소프트뱅크 얘기였고요. 또 하나 이제 다시 AI로 돌아와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인문학적 수학이 필요한데, AI가 과연 믿을 만한 놈인가, AI한테 다 맡겨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시작을 했어요. 이런 보고서도 있고요. 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떻게 하는지 표준화도 한대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빅데이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셨고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이런 거죠. 이런 쓰레기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그렇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데이터를 그 익스파이어 데이트를 지정할 수 있게 하자. 문서의 표준으로. 그래서 이 문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보존 연한 기간을 딱 정해주고 자동으로 파기되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쓰레기 데이터가 막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드디스크에 계속. 그러니까 놀고 있고 쓰이지 않는 데이터로 낭비되는 게 엄청나요. 자동차가 어떤지 아세요? 100억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70%는 아이들링 상태래요. 전 세계 통계를 내보면 걔네들이 공해에 한 50%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뉴욕인가 어디서 테스트를 했는데 주행 시간 있죠. 내가 차를 집에서부터 끌고 나가서 도착지까지 딱 갔을 때 그 시간을 100으로 놨을 때 전체 드라이버의 평균 내보면 50%는 주차장 찾아다니다가 보낸 시간이고, 그만큼 자동차도 낭비가 심한 디바이스예요.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마찬가지죠. 빅데이터의 핵심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고 어떻게 어널리시스 하는가,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어떻게 유통하는가. 저희는 이제 표준화를 하고 있어요. 아이소에서 빅데이터 표준화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모델링, 그 기본적인 데이터 포맷부터 해서 그거에 대한 용어 표준부터 만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미국이 되게 지금 자기 목소리 높이고 있어서 지금 쉽지 않은 이게 좀 싸움입니다. 각 표준화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미 자기네들 총알을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이걸로 해야 된다고 하고, 중국은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막 중국 편 들었다가 미국 편 들었다가 그러고 있는데, 미국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되게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죠. 근데 다행인 것은 온 사람이 조금 영리하지 못해서 우리가 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빅데이터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이런 거를 최근에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IoT 쪽하고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최근에 IoT 시장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IoT 디바이스로부터 발생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키예요. 그래서 아까 오프라인 투 온라인 얘기했었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지금 IoT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되게.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온라인으로 끌고 와서 해석해서 의미 있게 다시 전달해 줄 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고, 예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가 빅데이터는 결국은 데이터의 민주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데이터의 민주화.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링크드 데이터라고 해서 공공 데이터를 개발하는 거. 지금 데이터 개방 이슈가 나오면서 팀 버너스리, W3C,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사람이 팀 버너스리인데, 그 사람이 주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웹은 평등하다. 그래서 웹은 누구나 가져다 무료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되게 추앙받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표준화 기구도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기구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W3C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아요. 특허가 있으면 특허를 포기하던 네 기술을 포기하던, 그렇게 W3C 표준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민주적인데, 그래서 이제 팀 버너스리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정부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개방해라. 개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 3.0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자료를 공개 안 해가지고 되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직업이 CTO, CEO, CSO가 아니라 CDO라는 직업이 생겨났죠. 여러분들이 그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Chief Data Officer.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다녀왔던 2월달에 갔다 왔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통신사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빅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막.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전통적으로 그 망을 서비스하는 사업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서비스해갖고는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어 왔어요. 최근까지. 왜? 이걸로는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망은 또 미국에서는 네트워크 뉴트럴리티, 망 중립성이라는 말, 이거는 공공재야. 부가적으로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망 자체로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한계가 오다 보니까 통신사들이 그 위에다가 서비스를 올려가지고 묶어서 팔고 올리고 작년까지는 IoT 서비스 막 하다가 올해는 빅데이터 이러면서 자기네 부가가치를 만드는 전략을 이제 계속 바꿔가고 있죠.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하고 계속 충돌이 나요. 구글하고 충돌나고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충돌나고 물론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변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싸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메이커 부분 같은 미국에서 시작했던 거고 이게 이제 DIY 우리가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책도 있었어요. 크리스 앤더슨이 쓴 뉴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메이커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게 말이 되고 있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이런 오픈 하드웨어들이 아주 쉽게 쓸 수 있게 아주 저가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 2-3만 원만 들이면 여러분들 홈 오토메이션 같은 거 이제 집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책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거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매년 메이커 페어라는 행사를 하는데 한번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 14만 명 와요. 14만 명. 이틀 동안 주말에 해요 행사를. 메이커는 전국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 오죠. 가족들을 데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해요. 어디서 하냐? 한빛미디어가 주관하고요. 거기서 출판사가, 여기도 사실은 출판사가 독점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사인 한빛미디어랑 계약해서 국립과학관, 중앙과학관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일본도 하고 있고 유럽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중국은 셴젠, 신천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별의별 애들이 다 있죠. 모든 DIY가 다 보이죠. 여기 심지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나와서 미리 자기네 제품을 전시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3D 프린터로 만든 최초의 카 이런 거. 이게 실제 간대요. 이 동영상만 나오면 이게 서버리고. 학교 네트워크도 굉장히 문제였어요.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네트워크로 하는 게 아니고 제 노트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넘어가 버렸네. 아니, 시간 세이브 하는 아까 동영상 저거였어요. 닉시라고 셀카, 제가 붙인 별명은 나르는 셀카인데 이렇게 시계처럼 딱 있다가 이게 날개가 쫙 펴지면서 딱 떠요. 드론이에요, 드론. 그리고 내가 이제 등산을 하는데 암벽 등반하는데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촬영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면 나를 따라오면서 촬영. 나르는 셀카라고 이제 그런 것도 DIY로 만들 수 있어요. 드론 DIY 만들기 쉽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터 DIY로 만들기 쉽고요. 다 공개돼 있어요. 왜? 오픈 소스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있어요. 인터넷 지도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가 세계 시장, 소프트웨어 시장을 거의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게, 오픈 소스가 무료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로 쓰는 거 100% 무료다, 맞다. 하지만 내가 그걸 이용해서 상품화를 하는 경우에는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안드로이드. 그 안에 특허가 있어요.
오픈소스인데 특허 있어요. 가져다 나 혼자 그냥 쓰는 상관없어.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하면서 좋아라고 썼는데 특허료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1조네요. 1조. 1년. 어디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되게 이상하죠? 구글에 안 내고. 안드로이드라는 오픈소스 OS를 만들 때 여러 회사들이 특허를 놨어요. 오라클도 넣고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핵심적인 특허를 넣어놨어요. 근데 무턱대고 갖다가 썼는데 처음에 좋았죠. 왜냐하면 그전에 윈도우즈 모바일이라는 OS를 썼어요. 그거는 로열티가 있었어요. 한 카피당 얼마. 근데 안드로이드는 그게 없어서 얼마나 좋았어.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더 큰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오픈소스는 공짜는 아니에요. 그 안에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트리 얘기인데 이거 2장 준비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에트리는 어떤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IDX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하이퍼 커넥티비티, 슈퍼 인텔리전스, 하이퍼 센서빌리티 초연결, 초지능, 감성 이런 걸로 해서 IDX를 만들어서 여러 분야로 국방, 항공, 교육해서 의료 이런 쪽으로 이런 기술들을 다 녹여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얘기 잠깐 할게요. 시간이 좀 남아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도 동영상인데 넘어가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계의 가장 큰 IT 행사예요. 이거보다 더 큰 행사가 하나 있죠. 뭐죠?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 쇼,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그건 1월 달에 하고 얘는 2월 말이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 비슷해졌어요 지금. 얘가 엄청 커졌죠 최근에. 얘는 CES가 한 14만 명 오고요. 얘는 8만 명 정도 오나? 그래도 지금 많이 오는 거죠. 이게 여기는 이제 사진들은 제가 다 찍었던 사진들인데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엔트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이 행사를 가보면 누가 왕인지는 이제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는 회사예요. 지금 제가 간 한 5년 동안 계속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한 데가 삼성. 삼성 이번에 갤럭시 S8을 기대했는데 출시 안 했어요. 이때. 그리고 3월 말에 했죠. 왜 안 했죠? 노트7이 터지는 바람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크게 주목받은 회사가 삼성이에요. 그만큼 삼성은 세계적으로 모바일 쪽에서는 탑 넘버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뒤에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매년 항상 하면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Next Element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제가 2011년부터 17년까지 그 스님을 작년에 사실은 고민했죠. 모바일에서 에브리띵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잡은 게 넥스트 엘리먼트라고 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보면 모바일 업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좋은 행사예요. 근데 워낙 규모가 커서 가서 다 보기도 힘들어요. 컨퍼런스 있지, 전시 있지, 뭐 있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해본 키워드예요. 인공지능, AR, VR, 5G, 자동차, IoT,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네, 차이나는 모바일 업계뿐만이 아니라 IT 업계에서의 새로운 강자예요. 분명하고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삼성이 모바일 스마트폰 1등이라고 하지만 밑에 두세 개 딱 합쳐놓으면 바로 역전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나오니까 이제 같은 얘기 반복 안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요. 이때 좀 특이한 거는 이제 황창규 KT 우리 KT 황창규 사장님이 우리나라가 5G를 가장 먼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행사이기도 해요. 여기도 동영상인데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동영상이 하나도 플레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좀 전달할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스마트폰은 이게 이제 되게 고사양 형주가 됐어요. 옛날에는 한국하고 중국은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삼성은 되게 하이엔드를 만들고 중국은 미드 로우엔드 폰을 만들어가지고 양을 승부하는 거, 여기는 질을 승부하는 거 그런 개념이었고, 근데 지금은 그 구분이 없어졌어요. 중국도 대단하게 대단하게. 뭐 여기 하웨이에 갔는데 라이카 렌즈까지 막 쓰고 듀얼 렌즈 쓰고 해서 얘네들은 또 자기네 칩도 있어요. 우리도 있겠지만 노키아에 대해서 아시죠? 노키아가 옛날에 모바일의 제일 최강자였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죠? 망했죠.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고 업종을 독점했어요. 옛날에는 폰을 팔았는데 요즘은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 폰을 들고 나왔어요. 2G 폰 4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여기가 제일 풍겼어요. 이게 폰만 이게 스마트폰에 또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 이렇게 오래 보잖아요. 절대로 오래 살 수 없어요. 스마트폰 끄기 운동 같은 거 막 해야 돼요. 전화만 딱 되면 블랙베리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양 평준화된 스마트폰 시장이 왔다. 중국이 엄청 치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 AP라는 게 있어요. 핵심 칩인데 그거를 삼성도 있고 제일 전 세계 AP는 스냅드래곤, 퀄컴. 그다음에 중국도 만들어요. 키린이라는. 아이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A10, A11까지 나와 있는 거죠. 이 시장을 또 누가 지느냐 되게 뒤에서의 경쟁이죠. 퀄컴, 삼성 거에는 퀄컴 칩도 들어가요. 근데 그 왜 들어가냐면 삼성하고 퀄컴은 그 전략적 연대 같은 걸 하고요. 얘네들이 만들어낸 생산 공장의 라인이 삼성 거예요. 뭐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다음에 태블릿하고 이번에는 태블릿하고 스마트워치가 별로 인기를 얻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워치는 패션의 일부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태블릿은 아마 다시 살아날 건데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태블릿하고 이런 랩탑은 구분이 없어질 거예요. 그 MS의 뭐죠? 그 서피스 보드에도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IoT 쪽은 이게 이제 생활 속으로 녹아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다양한 아까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써놨지만 실상은 아까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거만 잔뜩 늘어놓고 뭐 어설프게 하는 그 정도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도 발전해야 되고 이게 아직은 제대로 된 서비스 생태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통신사가 이거 쥐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통신사는 이미 확보된 고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생태를 만들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경쟁이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 있어도 고객 확보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통신사하고 연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통신사가 나를 잡아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흘러왔습니다. 이건 IoT 얘기고, IoT 얘기는 디바이스가 늘어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거 AI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동차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데,
자동차 얘기가 언제부터 막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휴대폰하고 자동차하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이제 그 시대 지나갔고 자동차 자체를 왜냐면 얘가 모바일 디바이스잖아요. 얘가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할 게 되게 많은 거죠. 네. 자동차 쪽이 사실은 이제 새로운 비이클로 태어나는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여기 다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자율주행차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2025년까지 한 300만 대 수준으로 간다고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실제로 들었는데 우버 아시죠? 우버 우리나라 우버 안 되잖아요. 중국은 많이 되고 있고 저도 미국에서는 우버 많이 쓰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우버에서 뭘 발표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자동차가 이게 뭐죠? 몇 개? 20억 대가 있는데 탄소 배출의 21%, 그 다음에 마일들이 99%. 이런 통계를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얘들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들 자동차 사지 마. 우리가 카쉐어링 서비스를 무인 자동차로 다 제공해 줄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자기네가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서비스를 미국 전역에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는 고객 만족도 시켜주고 환경 공해, 환경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런 것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세계 최초의 무인 레이싱카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 차를 갖고 나왔어요. 이게 경기에도 뛰었다고 하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인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하만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 아시는 분? 교수님들 다 아실 거고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하만 가든이라는 오디오 회사, 저는 오디오가 또 취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회사의 메이저 저기는 자동차 전장 쪽에 있어요. 삼성이 샀어요, 이 회사를. 엄청난 돈을 샀어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성이 아마 자동차 쪽으로 뭔가 다시 할 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5G 얘기인데요. 5G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지금 우리가 LTE 쓰고 있잖아요. LTE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빠른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들의 고민은 뭐냐면 그럼 1000배 빠르면 뭐가 좋아지는데? 라고 하는 답을 못 내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멀티미디어하고 HD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빨라진 만큼의 어떤 상응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객들한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노키아는 이런 거 갖고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죠. 이번에 U20 월드컵 때 이게 노키아의 시뮬레이터인데 여기 카메라 몇 개 달아놓고 HD 카메라 달아놓고 여기 있는 한 10,000명한테 20,000명한테 초고화질 서비스를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실제 시뮬레이터가 있고요. 트래픽이 발생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면은 전광판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휴대폰 가지고 여기서 보는 뷰, 여기서 보는 뷰, 여기서 보는 뷰를 다 볼 수 있게끔 현장에서 이런 걸 전 관중들한테 동시 서비스하겠다는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되게 많이 참여를 했어요. 제가 가봤던 것 중에 제일 많이 100개 정도 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오프라인 투 온라인 대표적인 회사 이 회사 아세요? 저희 오셔가지고 약 4학년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다 아세요 그러면? 2년 전에 굉장히 빨리 했죠. 이 회사가요. 그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이런 데 끼어 있었어요. 조그맣게. 근데 돈을 내가지고 독립부스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수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휴대폰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어디다 갔을 아까 스타벅스 들어갔을 때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메시지가 딱 뜨는 거죠. 새로운 정보.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블루투스도 있지만 저기 뭐죠? 뭐라고? 초음파. 그러니까 비콘인데 초음파 기술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초음파는 음성으로 메시지 주는 거예요. 음성으로. 그 기술이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써요. 그러니까 비콘을 구동하는데 뭐 BLE도 쓰고 뭐 저기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도 쓰고 이런 그 울트라소닉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자료를 공유하겠지만 이슈 리딩을 이제 MWC가 하고 있는 걸 이제 제가 이제 그려본 거예요. MWC에서 소개된 기술이 언제 본격적으로 사용화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LTE, IoT, 타이젠은 좀 다른 데로 갔지만 삼성의 OS죠. 가전으로 갔죠. 스마트워치, 5G, 오토모티브, 그 다음에 뭐 빅테크, VR 뭐 이런 기술들이 이때 이렇게 MWC에서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근데 CES랑 많이 비슷해져가지고 별 차이가 없어졌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되게 이제 복잡해졌다는 거 기술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뭐 효율적으로 종적으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졌다는 거고 왜냐하면 새로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기술이 그걸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는 표준 쪽에서도 되게 복잡해졌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빨리빨리 구현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픈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툴이죠. 내 아이디어가 있으면 빨리 구현해내서 빨리 그 시장에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픈 인바이런트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여 공유 개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로 실현되는 상황으로 왔다는 거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포메이션 레볼루션. 데이터가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하는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아무거나 좀 말씀하세요. 한 5분 남았네요. 네. 어느 정도 김성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는 알파고 많이 얘기할 때 알파고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바둑돌을 사람을 보면서 기계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구나 그런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오늘 내용 나온 내용 중에 미래에 없어질 이런 직업들 전망을 보면 학생들이 약간 공부할 때 약간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로열이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네. 그 인공지능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면은 창의적인 그런 문제의 해결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요 말씀하신 대로 대체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판사는 AI로 대체되는데 변호사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되게 굉장히 많은 그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판사는 어떤 팩트를 가지고 자기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서 그냥 판단하면 되는데 변호사는 되게 어댑티브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유능한 변호사를 할 수 없다. 뭐 이러기 때문에 변호사는 절대로 AI가 대치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일정 부분이 아니라 계속 인간의 역할이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은 일부러라도 그 몫을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약간 모순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한없이 편하고자 하는 윤택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러면 너가 놀면 그게 해결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자동차의 센서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자동차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표준화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인데, 이제 데이터도 성격이 이렇게 아주 프리미티브한 데이터부터 해서 위에 어떤 좀 하이 레벨의 데이터까지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자동차의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들, 예를 들면 속도, 에너지, 이제 연료 게이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장에서 생겨나는 모든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자동차 이렇게 딱 대시보드 놓고, 계기판 놓고, 핸들 놓고 해서 뭐 이렇게 악셀 놓고 해서 페달 놓고,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 그 엔진도 시뮬레이터로 놓고, 그런 정보를 일단은 저희가 표준화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들하고 같이. 그런 쪽보다 표준화가 안 돼 있는 아, 기계적으로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있는 표준은 그 모토사라는 뭐 자동차 표준화 업계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표준을 쓰게 되면 인포메이션 서비스 있잖아요. 이제 인터넷하고 연결돼서 새로운 이걸 엮을 때 이제 접점이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쪽 인터넷 도메인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뭐 예를 들어 XML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면, 이게 나중에 서비스의 확장성, 연동성,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아까 혹시 여성분들 가보는 게 없이 했는데, 네. 진짜 궁금했던 게, 기술적으로 AI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뭐 일자리 문제라는 해서 그거는요, 일자리 문제 대중이 생각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산업군이 처음 왔을 때 그 문제를 말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파이낸스가 생겨서 그 직원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다른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게 아니다. 파이낸스는 굉장히 생긴다는 거. 그렇죠. 대체적으로 올라간다.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굉장히 일으키는데, 거기서 하는 AI가 AI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인간의 방금 말한 참이나 창조의 영역에 AI를 넘어가는 세상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한테 어디까지 허용할 건가. 근데 아까 그 스트레칭 같은 거 들었잖아요. 인간의 뇌를 뒤집어 놓는 거. 근데 저는 인간이 허용한 능력을 넘어서 다각제라는 그런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통제 하에 있는 게 아니라 통제선을 벗어날 수 있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를 인간들이 통제해야 된다는 게 이제 지금 제 주장이에요. 기술적으로는 더 큰 위험에 닥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전문가이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통제 영역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벗어날 수 아무 인간이 통제하려고 가능한. 그건 저도 모르죠. 우리는 노력을 할 뿐이고요. 노력,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아까 그 에픽이라는 거, AI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막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나중에 되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질문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최근에 데이터 에서 서비스 스타트업이 데이터 에이저 서비스. 이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뭐 되게 다양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왜 저런 회사 아시죠? 게임 아이템만 가지고 유통해서 먹고 사는 회사도 있어요. 뭐 그게 다스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그 유통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어떤 회사가 있을 때 그 중간에서 내가 그걸 엮어주는 비즈니스. 그게 뭐든 그런 게 되게 이제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죠. 데이터 에이저 서비스. 그게 어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인 건가요? 이게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산업이든 요즘에 환경적인 문제랑 빼놓을 수가 없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물건이 생기고 새로운 상품을 자원이 개발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데이터 기반을 그런 자원의 재활용이나 추출하는 문제도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 있는지 어려운 질문인데요. 데이터와 실제 우리 그 자원 고갈 문제를 어떻게 엮어서 하고 있는지. 그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직접적으로 뭐 데이터가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자원 고갈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데이터의 미닝을 잘 해석해서 그걸 재활용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제가 직접적인 예를 못 들어드려 죄송합니다. 예, 질문이 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뒤에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에게 전반적인 거 보여준 것 이후에 여러 가지 통찰력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신 우리 이승민 박사님께 감사합니다.